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낮에는 약간 덥게 느낄 정도로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습하지 않아서 더위도 이 그늘 속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준다는 의미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이들한테 그늘과 같은 존재가 지금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나름 성공한 인생일 텐데요. 이번 추석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의미를 주고받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그 추석 연휴 동안 이 가장 이제 그 주목을 받는 게 미국발 뉴스였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한미 FTA 개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개정 재협상을 이제 시작하기로 한 데 이어서 우리나라 세탁기에 대해서 산업 피해 판정까지 미국이 내린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그야말로 그 쓰나미처럼 좀 밀려오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예. 우리 측은 그동안 그 FTA 그 경제적 효과부터 먼저 따져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예. 즉각 폐기라는 이 극단적인 대응 지침을 내린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른바 그 미치고항이 전략에 개정 협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 대표부 지난 4일 워싱턴 DC에서 이 FTA 그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한미 양국은 각기 그 국내 통보 절차 등을 이제 거쳐서 내년 초부터 개정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 협상 발표 하루 뒤인 그 5일에는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삼성전자와 그 LG전자가 그 수출한 세탁기가 이 자국 산업에 그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그 한국산 그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그 산업 피해 판정인데요. 예. 자국 산업 피해 구제의 명목으로 이른바 그 세이프 가드를 예. 이제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근데 이 한미 FTA 재협상 개시에 대해서도 이제 여야가 서로 이제 뭐 공방을 주고받는데 이 과거 한미 FTA에 대한 여권의 태도로 지금 야당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 재협상 문제에 대한 그 정부의 그 전략적 일관성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그 정부는 그 재협상은 없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갑자기 재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무능력한 것인지 아니면 속인 것인지 그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정당에서는 그 과거 민주당의 그 FTA 그 반대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재윤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그 재협상 합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 이는 그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그 재협상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이제 그 반박을 했습니다. 박수현 그 청와대 대변인도 그 한미 FTA 그 개정 협상에 앞서 한미 FTA 그 효과 분석이 진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서 미국 측에 이에 대한 그 충분한 설명을 했고 개정 협상 시작을 위한 그 국내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지 지금 개정 협상에 들어간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개정 협상이 그 시작된다면 우리 측 관심 이슈를 그 반영하는데도 그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개정 협상이 그 미국 측 요청에 의해서 그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미국 측 요구 사항뿐만이 아니라 우리 측 요구 사항 관체도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설명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요. 밥상머리 저희가 1부, 2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추석 밥상머리 토크에서 가장 주된 주제는 역시 안보였었다. 이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더 부추긴 것이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냥 추석 때는 이제 뉴스 잊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다가도 그냥 덜컥
그렇죠. 가슴을 좀 조아리게 됐었는데요. 5일이죠. 그 추석 다음 날입니다. 그 트럼프 미 대통령 이 폭풍전 고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요. 이 백악관에서 그 군 수뇌부 회의를 갖고 난 직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죠. 이 폭풍전 고요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는 그 기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답만 내놨다고 하죠. 얘기예요. 그러게 말이죠. 이 북한을 겨냥한 발언인지 아니면 뭐 이란을 두고 한 말인지조차 좀 불분명한데요. 이 대북 군사적 대응이나 이란 핵합의 파기 등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좀 나왔습니다. 2015년 7월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때 공화당 의원들은 굉장히 반대했었으니까 뭐 파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유럽연합과는 말하자면 이제 그렇죠. 유엔 안전보장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7일 현지 시간이니까요. 우리로서는 그 어제 오전 정도 되겠는데요. 이 트위터에 이 북한을 지목을 해서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그 전임 대통령들과 그 정부는 그 25년 동안 북한과 그 대화해왔고 그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막대한 돈도 지불했지만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면서 합의는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에 의해서 그 훼손돼 미국 협상가들 그 바보로 만들었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제 한 말이었죠. 트럼프 미 대통령 그러면서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단 한 가지가 도대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설왕설래가 많이 있죠. 이 대북 군사적 옵션을 시사한 것 아니냐? 아니면 그 최대 그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일컫는 거냐? 북한의 그 추가 도발 징후에 대한 그 사전 경고의 의미이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 같은 그 도발적이면서도 그 모호한 화법에 대해서는 그 미국 내에서도 좀 비판 여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이 폭풍전의 그 고요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쟁 가능성을 마치 그 리얼리티 쇼의 그 클리프행어, 뭐 극적 전개를 위한 마지막 어떤 장치들이죠. 처럼 그거 다룬다고 이제 평을 하기도 했고, 매드 리우 민주당 의원은 그 단 한 가지 발언에 대해서 그 당신이 사임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되묻고 네. 트럼프 정부는 그 출범 10달이 넘었지만 북한에 대한 그 단순하고도 그 핵심적인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만일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이 상당히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갈 가능성도 높은데 지금 내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전 개인적으로 내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네, 그렇죠. 북한은 항상 이제 말하자면 나름대로 그 허를 찌르는 글쎄요. 이제 이런 네. 그 전술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그 미군 그 컬럼버스 데이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북한 1차 핵실험 그 11주년이기도 하고요. 내일은 이제 북한 노동당 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뭐 있지 않겠는가 이런 그 관측도 좀 있었죠. 우리 군은 그 한미연합 감시자산을 그 동원해서 북한의 동향을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북한의 그 미사일 시험 발사 징후 좀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하죠. 명절 전에 그 일부 움직임이 그 포착이 됐고 그 언제든 그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 단계였지만 이 로켓 연료 주입 같은 그 임박 징후는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그 정보 당국의 이제 그 설명입니다. 중국 공산당 그 전국 대표자 회의가 열리는 그 18일도 도발 가능성이 있는 날 가운데 하나로 그 여겨지고 있는데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이 7일 당 중앙위원회 그 전체회의에서 그 핵 경제 발전 병진 노선을 그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는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겠다. 이제 이런 그것을 시사한 것으로 읽히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자리에서는 그 동생이죠. 여동생인 그 김여정을 이제 그 주요 자리로 좀 올리기도 했었죠. 근데 김여정하고 김정은하고 몸무게 차이 보면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더라고요. 김여정은 아주 말랐던데. 네, 그 사진을 이제 공개적으로 좀 공개적으로 첫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그 동생인 김여정을 북한 최고 권력기구이죠. 그 정치국 그 후보위원회 올렸는데요. 예. 이제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하는 이런 자리였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죠. 예, 마지막으로 타국 국왕 장례식에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특사로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 태국 국왕이 꽤 유명한 사람이었죠. 예. 푸미폰 아도나뎃 그
전 태국 국왕 예. 이 장례식이 이제 열리게 됐는데요. 청와대는 그 국민의당 그 박주선 국회 부의장 등을 그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이 최근 그 태국 주재 그 한국 대사관은 26일부터 그 닷새간 태국 방콕에서 치러지는 그 푸미폰 전 국왕의 그 장례식을 앞두고 이 특사 파견을 요청을 했고 일단 청와대는 그 특사를 이제 파견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각 당과 그 개별 접촉을 갖고 그 특사로 보낼 의원 명단을 좀 조율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박주선 예. 부의장이 그 특사단 단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강병원 의원, 바른정당의 그 지상욱 의원이 그 특사단에 그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예. 자유한국당은 아직 뭐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그 특사로 확정될 경우에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야당 의원이 특사로 파견되는 이제 그 첫 사례가 되는데 야당 의원의 그 특사 파견 아무래도 뭐 정부 여당의 그 협치 행보와 상당히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사실 오늘이 왜 마지막 날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이 바로 한글날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온라인 신조어에 노출되는 나이도 함께 낮아져서 이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고요. 이 신조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성세대 역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단절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긴 추석 연휴에 끼어서 자칫 잊을 수 있는 한글날. 올해는 한글 창제 571도를 맞게 되는 만큼 오늘만큼은 우리말의 소중함을 좀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관 언어정복과 김선철 과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글의 의미, 뭐 이건 우리가 다시 되새길 필요가 없죠. 예? 그죠? 예, 네. 예. 그래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세종대왕께서는 당시에 말로는 우리말을 쓰면서도 중국 문자와 어법으로 글쓰기 생활을 했던 그런 불합리한 점을 사대주의와 대항하면서 혁명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셨고요. 우리말에 맞는 우리 글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말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더 훼손되지 않고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일제강점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글, 우리 말이 생명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면은, 그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나라들,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 땅이지만 사실 1800년대까지는 독립된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라 고유의 언어를 다 잃어버린 경우인데, 자, 우리 생명력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네, 첫 번째로 일제 탄압에 맞서서 우리말을 가르쳐서 보급하고자 노력했던 독립운동가, 예. 선각자들의 노력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 또한 이에 호응했던 국민들이 또 있었고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결국 우리말들이 사라졌겠죠. 따라서 당시에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까지 합심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데, 지금 한글이라는 것이 과거에 말이에요. 예? 네. 이 과거에 일반 서민들의 글씨자, 이게 양반들은 한글 잘 안 썼죠. 우리가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홍길동전 같은 경우, 예? 이건 네. 이제 널리 읽히기 위해서 아마 한글을 허균 선생이 쓴 것 같지만, 이 왕족이나 양반한테 주는 한글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예,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면도 있는데요. 예. 창제 당시에는 아시듯이 일부 양반들의 반대가 극렬했었는데 네. 결국 그 편리함 때문에
왕가에서도 서찰 같은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양반들도 서찰에 이제, 종종 이용한 경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중들에게도 퍼져서 말씀하신 홍길동전을 비롯한 수많은 한글 소설들이 탄생하는 등의 우리 문화를 꽃피우는 주역 역할을 한글이 해줬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공적으로 사용된 것이 중요한데, 공문서에 등장한 것은 가부경장 때부터였고요. 2005년에 만들어진 그 우리 국어기본법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1948년도에 만들어졌던 한글 전형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용문자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글은 지금 법에 의해서 공용문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새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 뭐, 커엽, 연고, 페나저, 갓띵작? 갓띵작이 뭐냐면, 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 뜻이거든요. 네. 뭐, 마상, 그럼 마음의 상처고, 예? 뭐,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건 좀 많이 쓰긴 쓰지만,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 저도 이제 몇 개는 뭐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 청소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사용하는 말이라서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데 신조어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네, 신조어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말이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상태다라고 하는 일단 기본적인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나오는 신조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신조어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부정적이거나, 뭐, 비관적인 이런 단어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사회나 개인의 성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네. 근데 그 국립국어원에 계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데 요새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거 많죠,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좀 오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단어도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은 놀이터 쪽그림 이게 웹툰이라며요. 예? 예. 그리고 똑똑 전화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과대하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맞습니다. 언중에 이제 그 어떤 언어 감각이라는 게 있어서 예.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말씀하신 그런 좀 극단적인 예들이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말다듬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온 것들인데 뭔가 이제 너무 우리가 안 바꿔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식에서 제안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식에 맞는 것들이 복수로 만들어져서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정착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뭐 우리나라 말이 참 중요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얘기하는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이 똑똑 전화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이게 좀 상당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들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SNS 있지 않습니까? 예. 이 SNS 발달로 인해서 사실 이게 이제 계속 이 줄임말이나 신조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어라는 것이 소통의 수단이라는 얘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뭐 규제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줄임말 현상도 예.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게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줄여서, 결국에는, 일부, 아는 분들끼리만 소통이 되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불필요한 영역까지 줄인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우려가 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어떤 경제성 때문에 줄인 현상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 역시 듭니다. 네.
근데 또 이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줄임말 있잖아요. 딴 사람이 모르는 줄임말에 자기는 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아주 젊은 사람을 잘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착각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젊어지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좀 이런 생각이야말로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자, 국립국어원에서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2017년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공모 시상식하고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그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공모에 올라온 단어들 중에서 좀 톡톡 튀고 신선하다. 뭐 이런 거 몇 개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 수상작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깝게 좀 떨어진 것 중에 제가 2개만 소개를 드리면은 보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분께서 가슴속을 가득 채우는 뿌듯함의 부피 이렇게 풀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거울, 거울을 세상과 나를 거짓없이 담는 찬란한 틀 이렇게 풀이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시적이고 그런 상큼한 이런 뜻풀이였습니다. 진짜 참 아주 생각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김선철 과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광고가 없다는 걸 제가 잠깐 잊었는데요. 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죠. 자, 지금 8시 37분 3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위로는 차가 많아서 밀리는 구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곳곳으로 드리워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소통 상태가 아주 좋고요. 10시부터는 조금씩 차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 흐름은 서울 시내나 경기도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간선도로 지나실 때 쭉 여유 있게 속도 내실 수 있는데 다만 강변북로 따라 일산 들어가시는 분들은 원효대교 북단 지나실 때는 1차로에 공사 구간이 있으니까 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도 양방향 비교적 원활하게 통과하고 있고요. 성동분기점 부근으로는 노면에 요철이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따라 외곽각이나 도심 들어가기 수월하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전 구간에 걸쳐서 막힘이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쉬는 날 계속되는 동안 스포츠에선 빅매치가 많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축구부터 할까요? 프로야구부터 할까요? 프로야구부터 하죠. 예? 예. 롯데하고 NC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는데 어제 1차전 했었는데 NC가 이겼죠. 예, 그렇습니다. 준 플레이오프가 NC와 롯데의 대결이고요. 오전 3선승제로 열리거든요. 어제 1차전에서 NC가 이겼습니다. 이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면은 이 분위기도 달라지고 선수들의 집중력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접전을 이루는 경기가 많아지거든요. 어제도 연장 11회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 연장 11회에서 7점을 뽑아낸 NC가 9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 NC 선발 에릭 헤커 선수가 7이닝 1실점, 롯데는 린드블럼이 6이닝 2실점했으니까 선발 싸움은 팽팽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 이 불펜 싸움에서 롯데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대2 동점에서 연장전으로 들어갔는데 연장 11회 초에 이 권희종 선수의 결승타 모창민 선수의 이 말루 홈런으로 NC가 7점을 뽑아내면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장 10회까지 잘 던지던 롯데 마운드가 연장 11회에서 갑자기 7점 내주고 이렇게 진짜 무너진 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 롯데 불펜에서도 이 필승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박진형, 조정원, 손승락 선수를 내세워서 연장 10회까지는 무실점으로 잘 버텼거든요. 근데 이 필승조를 다 소진한 상황에서 11회에 박시영, 이명호, 장시환 선수를 내보냈는데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회에 이 불펜 3명이 7점을 내준 거고요. 조금 더 이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조은우 감독의 불펜 운영이 패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NC의 이 김경문 감독은 어제 수훈 선수로 선발 해커를 들면서 긴 이닝을 잘 던져줬다라고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NC는 이 해커 선수가 내려가고 난 뒤에 불펜에서 4명이 올라왔는데 1실점으로 롯데 타선을 막아냈습니다. 물론 이 롯데의 번트 실패나 아니면은 투수의 폭투 같은 실수도 있었지만 뭐 어제 경기에 아주 이 굵은 승부처는 역시 불펜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차전이 오늘 2시에 계속됩니다. NC는 장현식, 롯데는 레일리 선수가 선발입니다.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는 LA 다저스가 디비전 시리즈 2연승을 올렸는데 류현진 선수가 결국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이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2연승을 올렸거든요. 자, 1차전 9대5, 2차전은 8대5로 이겼는데, 아쉽게도 류현진 선수는 이 선발 합류에 실패하면서 이 포스트 시즌 25인 로스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비 명단으로 현재 팀하고 동행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 돌발적인 상황, 선발 투수 중에서 부상자가 나오거나 극도의 부진으로 교체 선수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챔피언십 시리즈나 월드 시리즈에서 이 류현진 선수가 기용이 될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축구 얘기해보죠. 러시아하고 평가전 4대2로 패했는데 경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러시아가 유럽에서 그렇게 수준급의 팀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4골이나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자, 우선 이 부각되고 있는 게 김주영 선수의 자책골이거든요. 이 2골이나 자책골 내준 거.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자책골도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패스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이 볼 처리를 실수해서 이 발생한 자책골이 아니라 이 순간적으로 날아온 공이 김주영 선수에게 맞고 골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운이 없었다. 이 조직력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김주영 선수의 자책골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수비 라인의 조직력의 허점이 많았습니다. 이 해외 파르만 꾸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 경기 내내 패스가 자주 끊기고 코너킥에서 완전히 상대 선수를 놓치는 허점이 너무 자주 나왔고요. 이 4대2라는 스코어 때문에 좀 이 비난하고 비판이 쏟아지고는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뭐 0대4로 뒤졌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2골 만회했고요. 이청용 선수의 윙백 가능성 그리고 권창훈, 이 손흥민, 구자철 선수의 완성도 높은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이 압박도 슈틸리케 감독 때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김주영 선수 제가 볼 때는 힘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이 자책골이라는 게 뭐 혼자 이게 실수해서 난 것보다도 이 전체적인 팀워크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힘 좀 냈으면 좋겠고요. 히딩크 감독 뭐 결국 공식 지책 맞지 않기로 했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이 프랑스 칸에서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을 만났거든요. 히딩크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다른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지책을 맡아서 한국 대표팀을 도와주는 것은 힘들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히딩크 전 감독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돕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 말의 속뜻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자신과 관련해서 이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대표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이 비공식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한미 FTA 개정에 세이프가드 위협까지 지금 하면서 이 한국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통상 공세를 벌이고 있어요. 예? 뭐 아까 앞서 3부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에 안경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안경이요? 예. 교수님도 안경 쓰고 저도 안경 썼는데 예. 안보와 경제. 이게 추워. 예. 예. 아니 저는 그냥 추우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약간의 시리어스하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결돼 있다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뭐 예전에 북핵 위기가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중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을 두고 보면 그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세게 나올까? 분명히 안보라는 그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줄을 쥐고 지금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청와대도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미 방위비 협상이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빠르면 연말에 있고요. 네. 자, FTA 개정 협상 처음에는 리폼이라고 했다가 드디어 이제 뭐 리니고시에이션을 갖다 다시 어멘드 재개정 협상으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베끼는 것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 이 사람이 협상을 모두 총괄하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그 위협은 그 워싱턴 특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블러핑이 아닌 엄포가 아닌 허풍이 아닌 실질적 위협이고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 손에는 안보를 쥐고 한국에 대해서 오른쪽에 경제를 가지고 무역을 들고 되게 흔드는 것 같고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지금 높죠. 이미 이제 자국 수입,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크다라고 판정을 했고요. 무역위원회에서 곧 이제 세이프가드 발동을 하면 1조 원대 국내산 세탁기 미국산 수출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다음의 재선, 동네 정치를 위해서도 이런 상당한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뒤흔들고 그걸 쥐고 지락펴락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는 통화 수합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이 하루 전이라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내일 10월 10일이 통화 수합 계약 만료일이고요. 통화 수합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빠져나가면 외화 한번 빠져나가면 금방 빠져나갈 맞습니다. 수 있죠. 그게 우리나라의 2위잖아요. 아시아에. 맞습니다. 아시아. 개방. 맞습니다. 소규모 개방 시장인데 지금은 정말 큰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증시나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상당히 건강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너무너무 건강해졌고 외환보유고도 뭐 사상 최대 뭐 계속 돌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위기라는 게 한순간에 들이닥칠 때 그런 비상금, 최후의 보루, 흔히 얘기하는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뭐 각자의 통화를 담보로 해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흔히 금융위기의 방파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풍이 몰아닥칠 때 태풍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풍이 몰아닥쳤을 때 문제인데 현재 한중 통화 스와프 규모가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전체 통화 스와프의 거의 절반이에요. 47.9%거든요. 근데 내일 계약 만료일이니까 아마도 지금은 불확실하다 안개 속이다 얘기를 하지만 아마도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하고도 안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네? 그게 위안화에 되면서 결국에 없어졌죠. 사실 근데 뭐 일본은 크지 않았지만 이제 그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무역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상당히 중국의 비중이 높은데 아마도 이 사드 보복의 연장선으로 보는 게 맞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뭐 흔쾌히 해줄 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많은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할 것 같은데 아마 계약 만료일 앞두고 뭐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그 며칠은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100% 확정이 안 됐고 10월 10일이 내일이 뭐 이 한중 통화 수합 만료 말고도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북한 노동당 창건이나 북한 도발도 뭐 예상된다고 하지만 항상 이런 기념일 땐 최근 돼서 안 했습니다. 그 사람네들 안 해요. 맞습니다. 항상 예측 불가되는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카탈루냐 독립 그 부분도 내일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내일이 아마 이벤트 데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온 날이 되겠네요. 네.
참 이것도 그렇고 한전이 1년 만에 이익이 급감해서 올 상반기에 적자로 전환됐다는 소식도 있죠. 회사가 흑자도 볼 수 있고 적자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한전이 작년 상반기만 해도 사상 최대 순이익이었어요. 2조 1,752억 원의 흑자를 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4,427억 적자입니다. 1년 사이에 2.6조, 2조 6천억 원 이상의 이익이 급감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뭐 그 사이에 뭐 천지가 뭐 뒤바뀐 것도 아닌데 한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비용이 좀 더 많이 드는 발전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석탄이나 다른 걸로 대체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주 원인일 수도 있긴 한데 작년에 이제 상반기 최대 이익 나고 이럴 때 한전이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전기요금 올려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아마도 한전 내부에서도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쥐어짜던 게 좀 풀렸던 게 있을 수 있고 이 발전 비용도 조금 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고도 약간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탈원전 말씀하셨는데 원전 건설 중단 여부도 이번 주 안에 어떻게 윤곽이 드러나죠? 맞습니다. 확정이 되지는 않고요. 일단 그 신고리 5, 6호기 원전의 어떤 그 공론화위원회가 20일쯤에 이제 결론을 제출할 예정인데 오는 13일부터 이번 주죠. 15일까지 2박 3일간 종합 토론을 가져서 이때가 지나면 아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대체적인 윤곽이 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다음 주 중이죠. 앞으로 11일 이후인데 오는 20일쯤에 정부 측에 결론을 제출을 하면 정부는 그 결론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원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금융계로 대거 재취업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낙하산 하면 딱 금융회사에 낙하산 하면 금감원, 금융위 그렇죠. 이런 데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비집고 들어온 게 감사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위나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하잖아요. 재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주는 고위공직자 같은 거 하는데 대부분 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전에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곳에는 재취업을 못 하거든요. 근데 감사원은 워낙 방대하잖아요. 맞는 분야가 뭐 금융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이제 공무원들 감사하는 데니까 공공기업이라든지 뭐 방산 이런 쪽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하다가 끝나고 나서 감사원 그만두고 금융사 가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11년부터 2017년 7월 올해 7월까지 감사원 퇴직자 53명 가운데 절반 27명이 금융회사의 임원이나 감사로 가려고 감사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로 재취업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취업 심사를 해도 감사원은 안 걸린다라는 거죠. 최근 4년간의 심사 대상자였던 감사원 임원 중 뭐 직원들 중에 취업 승인이 대부분 났다. 전원 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게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직자들에 있어서의 퇴직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은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물론 제가 볼 때는 뭐 재취업한다는 걸 하는 건 뭐 누가 막을 수는 없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막을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좀 더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이 한글날인데 태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나 한류 스타들이 늘어나면서 이 태국에서 우리나라 언어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발간됐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한국 한류 스타들의 힘이 있고 한국 기업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뭐 또 태국 구강 그 장례에 맞아요. 박주선 부의장이 갈 가능성도 있죠. 맞습니다. 지금 첫 야당 의원 출신의 특사라고 하는데 우선 태국도 사실 이렇게 보면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기업들이 많이 갔고 국내 기업들, 유통기업들도 많이 갔는데 특히나 이런데 홈쇼핑 이런데 보면 우리나라 홈쇼핑이 태국 방송에 나옵니다. 물론 거기 우리나라 한글로는 못하더라도 그 나라 언어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태국의 제2외국어가 총 17개 언어인데 우리나라 언어가 몇인지 대충 감으로 때려잡을 수 있겠어요? 한 3위? 상당히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4위입니다. 4위. 중국, 왜냐하면 거기는 화교가 많으니까 중국어가 많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예. 그리고 일본은 예전부터 동남아 진출 예.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프랑스어, 예. 그 다음이 한국어라는 거니까 예. 그 짧은 역사에 한국어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고요. 예. 국내 중고등학교, 태국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과서가 발간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휴일 마지막 날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마무리 중요하죠. 휴일 마무리 잘 하셔야 내일부터 또 힘찬 이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